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5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통질문 출발합니다. 이번 주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윤기찬 변호사. 저는 윤형선 후보인데요. 예, 인천 계양.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지사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자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또 오차범위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 출마했다가 안 되셨던 분인데 어쨌든 동네에서 개업한 이후에 오랫동안 털을 닦아왔던 분이에요. 의사라면서요? 예, 의사죠. 그래서 이번은 이제 이재명 지사 전 지사를 겨냥해서 25일 된 후보다 동네 오신지 본인은 25년 됐다. 이 프레임으로 상당히 이제 민심을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코멘트 하실 건 별도로? 저도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여론조사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유리할 건 없는 선거인데 그래도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 거기서 아마 오랫동안 활동해 본 건 맞습니다만 그 정도 정치적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강용석 후보를 보는데 왜냐면 사실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강용석 후보. 그렇죠. 경기도 무소속 후보.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슈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드랍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본인은 어쨌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잘 나온 건 10%, 안 나오면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굳이 국민의힘 안 들어가도 이제는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출마한다고 했을 때 20억씩 모이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팬덤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재기는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뜰 인물은 되는데 아직은 뜬 건 아니고 혹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사퇴한다 그러면 그때 뜰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한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면 이게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묘해요. 중도층을 좀 이렇게 내치는 이런 색깔도 갖고 계시고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또 다소 좀 지지세가 강한 분들은 또 끌어모으는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그래서 이분이 단일화라는 이슈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리고
향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추구하게 되면 저는 그때 뜬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따가 사퇴하면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따가 지방선거 좀 네. 쭉 체크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주에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윤 변호사. 저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꼽겠습니다. 2심에서도 예. 유죄를 받았죠. 유죄를 받았는데 물론 뭐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서 형량 자체가 저도 결코 가볍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무겁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자세예요. 이것을 마치 뭐 정치검찰에 의한 본인이 희생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 2심 법원도 전부 다 정치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묘하게 이 항소심 결정이 난 즈음에서 이때 기소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게 이제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 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때 윤 총장이 3번을 지시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해라. 검찰총장이 직무명령이죠.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송경호 그 당시 차장검사가 고용군 반부패 2부 부장검사한테 기소 지시를 내립니다. 자기가 결재하고 그래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정치검찰이냐 아니면 올바른 검찰이냐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방선거쯤에서 아직도 이런 프레임을 갖고 당내도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고민정 등 여러 의원들이 최강욱을 지키자 뭐 이런 또 프레임을 갖고 또 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출신 의원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과연 지방선거쯤에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려 없이 아니 뭐 개인을 지키라고 저희가 빠치달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미묘한 파장을 낳는 발언들을 또 해서 이분이 좀 진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턴 증명서 지금 뭐 공직 허위냐 아니냐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인턴 기간이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전혀 예. 오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했는데 며칠 동안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허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정도까지 갈 사건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턴 증명서 뭐 저도 뭐 가끔 인턴 뭐 오고 가는 게 있지만 그러면 매일 와서 뭐 근무하듯이 뭐 그렇게 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소해서 이거를 지금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국은 직을 잃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인가 의문스럽고 사실은 그럼 왜 이 최강욱 의원한테 이렇게 작대가 엄격하고 그럼 지금 이제 한동훈 당장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딸들 논문 그거 당연히 업무방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필해서 뭐 제필해서 한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같아야 된다. 근데 왜 최강욱 의원한테 이렇게 엄격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달라요. 물론 저도 이 최강욱 의원의 형량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 보면은 이제 변호사 15들이 와서 인턴을 한 6개월 합니다. 이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15 인턴제가 어떻게 충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각 사무실별로 달라요. 어떤 곳은 당신 그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자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인턴하고 이 인턴은 뭐냐면 입시에 사용할 인턴이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의 문제는 물론 그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입학시험이나 어디에 제출돼서 쓰여야지만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쓰인 건 아니다. 아직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적절한지 여부는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턴 증명서도 그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결국은 16시간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뭐 변호사들 만약에 인턴한다 그러면 이걸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하느냐 6개월 그런데 기간은 6개월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6개월 동안 인턴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6시간 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라고 보는데 그거를 16시간 동안 했느냐 안 했냐 그때 나왔냐 안 했냐 그렇게까지 따져간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16시간 동안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일인가 이게 만약에 16시간 안 했는데 16시간 해줬다고 해서 이거를 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형을 또 줘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약간 어느 정도 감정적인 것들이 좀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 공격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는 정치법원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아까 윤 변호사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요.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이 한 95% 이상입니다. 대부분 유죄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수사를 하냐 안 하냐, 기소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거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한 다음에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따지는 거죠. 18시간 동안 실제로 온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8시간 동안 왔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 허위이고 이게 유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잣대가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면 다 처벌 받아야죠. 근데 16시간 인턴 증명서 끊어졌다고 해서 그게 의원직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그게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게 이 최강욱 의원을 타겟팅해 수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그때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실제 그렇게 그런 시간 채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때 다 했다면서요. 추가로 본인이 다 충실하게 나와서 다 일을 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때 거짓말 안 했으면 될 걸 그때 추가로 거짓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입학증명서 인턴 확인서만 띄워줬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재판 결과가 진실하고 치면 본인이 어떤 추가적인 거짓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 말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말한 거를 또 공직선거법을 걸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본인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법정에서처럼 아니면 본인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인한 게 맞는데 그거를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했다 그래서 그걸로 또 기소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은 같은 사건이죠. 인턴 증명서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참 이른바 조국의 강은 참 길고 넓네요. 오래 갑니다. 이게 이제 또 대법원까지 물론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상고심까지. 네. 자, 아무튼 그 점 짚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현 변호사가 금주의 진인물. 저는 김은혜 후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지인에 대해서 취업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논란이었는데 본인이 일단 관여한 적 없다, 청탁한 적 없다 이랬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김성태 의원이 본인의 딸을 취업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2012년이었는데 그 당시 의원하면서 청탁했고 딸은 결국 최종과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방해. 그러니까 KT가 민간 기업이니까 업무 방해고 그다음에 그거에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 해서 이제 뇌물수수로 이제 기소가 됐고 결국은 무죄유죄 왔다 갔다 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유죄 확정됐죠. 확정 판결을 받았죠. 예. 결국은 거기 업무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 방해라는 게 결국 KT의 취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김은혜 후보는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내가 관여한 적도 없다. 청탁한 적도 없다. 그렇죠. 청탁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부탁하신 분은 최종 합격도 안 됐다. 요 두 개였는데 처음에 일단 관여했다 청탁 안 했다는 거는 지금 본인이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때는 집안 사람이 이걸 부탁은 했었다. 근데 이제 잘 봐달라고 한 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술했다고 그렇죠. 기록이 나와 있죠. 기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합격 안 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성태 의원 판결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는데 합격했다고 조작을 했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최종 합격 안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차 면접 자체만 관여를 했어도 불합격될 사람을 합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합격도 아니고 처음에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합격이라고 이렇게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효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여 안 했다, 청탁 안 했다는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로 아마 공직선거법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임원으로 갈 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2012년인데 MB 때 이제 대변인 하다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KT에 낙하산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집안 사람을 청탁까지 해서 취업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이거에 딱 어찌 보면 걸리는 게 아닌가. 이거 그러면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단 허위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려면은 그거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부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나왔거든요. 당에서 고발할 예정입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제 허위 사실 부분은 고발을 한 것 같고요. 이미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허위냐 아니냐 따지려면 결국은 아마 그 당시에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는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검찰이 과연 이거를 얼마나 수사하느냐 이런 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윤 변호사. 아니 근데 맨날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얘네 편인데 아직도 이 편 이런 그 관점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김은혜 후보가 민간인 시절에 아마 뭐 방송할 때 같은데 그때 조사를 다 받았어요. 검찰에 조사 받아서 입건조차 안 됐거든요. 이게 참고인심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다 들여다봤던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게 추천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청탁 안 했다고 지금 밝히는 것 같고 추천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추천하면서 이 사람 반드시 시켜줘. 이렇게 해야 그게 청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인사 추천이면 누구든 이런 사람 뭐 여기 원서 내고 싶다는데 그럼 본인이 내면 옆에 김은혜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는 죄가 안 된다.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청탁을 해야 돼요. 부정하게. 이 사람 꼭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 추천 때문에 또는 청탁 때문에 이 사람이 입사가 돼야 돼요. 입사 또는 되게끔 중간 단계까지 가든가. 그래서 죄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뭐 허위 사실로 선거법 위반 그거는 이제 별도 행위거든요. 이전 게 아니고 별도로 본인이 이제 나는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부정청탁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미 허위 사실 공표죠. 본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전 단계 사실 확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정청탁 자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업무 방해 부분은 시효 문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김성태 의원을 공범으로 본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기소되고 재판받기까지 한 2년 7개월 걸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효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공범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고 사실은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류, 인적성, 1차 면접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1차 서류 면접에서 불합격했던 분이 합격한 걸로 된 거예요. 그게 청탁의 그렇죠. 힘이다. 그게 결국은 근데 옆에 바로 추천인으로 보면 김은혜 전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불합격했던 사람이 합격했다. 단순히 추천할 수 있죠. 근데 요 문제가 됐던 분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 나온 그 바로 밑에 칸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냥 아는 사람 추천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무, 힘 있는 뭐 어디 무슨 사장 이런 분들이 추천한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 추천을 따로 관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겠지. 그러면 뭐 단순히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핵심은 제가 보기에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가 합격한 거. 그게 과연 김은혜 전무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적절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원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신경 쓰이죠. 자, 그런 신경은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임원이 추천을 했는데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부탁을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부정청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사장한테 얘기하고 사장이 입사 전용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부정청탁이에요. 근데 추천한 것 자체만 갖고 그 추천한 것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정청탁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차 면접에서 합격했던 사람들이 무슨 동방성장의 사무총장, 뭐 전 KT 사장, 무슨 홀딩스 대표, 그 다음에 뭐 김은혜 전무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근데 법률 관계로 하나 좀 정리해 볼게. 그 당시 부정청탁 여부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12년 일이니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날 수 있는데 전제는 김성태 의원을 만약에 공범으로 본다 그러면 그분이 기소되고 재판받는데 2년 7개월 걸렸어요.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공범으로 본다면. 공범으로 봐요.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김성태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KT 회장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KT 회장이 예를 들어서 KT 회장 만약에 김은혜 전무가 KT 회장한테 이 사람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은 공범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을 그 김은혜 후보자도 같이 한 건 아니니까 그건 또 공범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 아니에요? 김성태 전 의원의 딸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같이 부탁을 했으면 뭐 공범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관계. 아니 KT 회장과 그냥 예를 들어서 김은혜 전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부탁을? 아니, 당연히 김성태 회장이 하더라도.
그러면 물레가 달라질 수 있죠. 왜 그게 공범이 돼요? 좋습니다. 공범이 좋습니다.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시켜달라고 만들었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다음에 뭐 KT 회장이 그걸 들어줬다. 그런 공범에 이게 성립하죠. 공소사실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KT 회장의 공소사실에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 김은혜 의원의 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님 말씀이 자, 맞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듣기로도 그 업무방해죄로 지금 공범 여부를 가려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 수사 이렇게 연결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선거 과정에 부정척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 수사 과정에서 과거 청탁이 부정청탁인가 아닌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허위사실 네. 허위냐 아니냐 유포죄에 따져봐야 대해서 되니까. 미리 그때는 수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만 법률 관계 정리하고요. 자, 역시 경기지사 선거가 뜨겁긴 뜨겁네요.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에서도 지금 경기지사 부분에서 강용석 후보, 김은혜 후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 자, 바로 어저께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로 당론을 정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임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겁니까? 아까 윤호중 위원장도 자칫하다 함정에 빠질까 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쓰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집권 초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지지율이 좋을 때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오지 않았습니까? 뭐 여당한테 당연히 유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고, 예. 어느 하나로 보나 뭐 지금 야당한테 유리한 선거 구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아마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는 대부분 뭐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 뭐 김동연 후보까지 다 이분들이 이제 선거에 뛰고 있는 분들은 알거든요. 민심을 알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당 지지율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광역 후보나 이런 분들은 알지만 시도위원들은 잘 모르고 그냥 정당 보고 찍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줄 투표. 그렇죠. 그냥 정당 보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 지지율도 뭐 엊그제 갤럽에 보니까 뭐 20대로 떨어진 것도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뭐 40% 이상 되고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호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선거 뛰는 후보들의 의견이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에 발목 잡게 한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 의식해서 이건 그렇죠. 가결 안 시킬 수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한마디로. 보기에 아마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결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한덕수 총리는 인준을 해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다만 왜냐하면 인준을 거부할 당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세한 여러 가지 쟁점들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쟁점 대다수는 이미 2007년도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총리할 때 그때도 다 불거졌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로펌 뭐 이런 거. 로펌은 이제 한 번 더 갔다 온 거죠. 그전에도 김현장을 갔다 왔어요. 2002년 3년에. 그러니까 한 번 더 갔다 온 거, 저도 뭐 그 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갔다 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부결시킨다는 당위성이 하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께서 협치 카드로 내민 것이었거든요. 이전에 진보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쯤에서 이거를 부결시킨다 그러면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료형 총리를 거부했을 때 그 다음 총리가 정치형 총리가 오면 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근데 네 분이 드러난 거죠. 어찌 보면 30명이 이탈했잖아요. 정의당 6명이라고 치면 36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30명이라는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이 이탈자가 생겼다. 반대 투표. 그러면 상당히 일단 강성 이미지가 갖는 분이 30명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어서 상당히 네 분이 오히려 드러난 이런 조금 잘못 이 인준안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우기 이전에 그냥 빨리 통과시켰어야지 너무 시간을 좀 늦췄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팡질팡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 비대위가 서울시장 공천을 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출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뭐 그
논란이 있던 분이 보면 사실은 뭔가 원칙을 빨리빨리 정하고 이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선거 뛰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뭘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끌다가 막판에 가서 결국은 코너에 몰리고 지지율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해준 상태인데 사실은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면요. 그날도 4시에 그냥 하기로 했는데 6시까지 미뤘다가 한 거잖아요. 본회의를 6시로 미뤘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그럼 4시에 그냥 해버리지. 의원총회가 길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그 막판 앞두고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리 좀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건 실기했다는 건 동의한다. 그렇죠. 예, 비대위가 좀 어찌 보면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기찬 변호사? 아마 정리가 되겠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한 셈이죠. 그렇게 대통령 측에. 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온전하게 한덕수 총리가 그 야당의 평가를 받아야지 정호영 총리라는 이 카드 갖고 받게 되면 총리 역할 수행에 굉장히 힘들죠. 부적절한데 정호영 총리 이 카드 때문에 당신은 된 거다. 이렇게 되면 총리 업무 수행에 힘든 거고 따라서 정호영 카드를 미리 쓴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조건 마치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라서 정호영 후보자는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건 당연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뭐 좋은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요. 이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결론이 났던 건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한덕수 총리 표결 보느라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근데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사퇴시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도 처음에는 뭐 사퇴할 것처럼 하다가 그 후에는 계속 뭐 버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럼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임명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저는 뭐 시간 끌다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한 거 보면. 임명할 수도? 네. 인사만 보면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국면이라서 혹시나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그때까지 미뤘다가 임명하면 뭐 그 가능성은 있는데 지방선거쯤에서 정무적 판단하면은 이제 모든 비판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넘어오게 돼서 지방선거를 넘겨서 임명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정리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방선거 넘겨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저 핑계가 있는 게 이제 교육부총리 임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교육부총리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청문회 보면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첫 조각 과정을 총평해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많이 얻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소리만 요란했지 교육부총리 한 명 자진 사퇴 이후에는 솔직히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마 인사청문회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국민들한테 많이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준비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회의라든지 이런 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각자 준비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하고 그거를 토론했으면 분명히 걸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문회가 물론 뭐 자료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야당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보면은 아마 첫 조각하면은 뭐 청문회 과정 거치고 이러면서 세네 분 뭐 이런 낙마하는 경우도 낭만 많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보면은 좀 그런 면에서는 그 민주당이 조금 활약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첫 조각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다. 그런 셈이 되는 국민의 거죠. 입장에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방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7대 문재인 정부 장관 임명 기준인 7대 불가론, 불가사유 이것 갖고 청문회에 임했으면 박수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 이랬으면 저희가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텐데 색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또 시도했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 차이는 안 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잣대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아닌 사람은 또 아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제가 TV 화면을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청사에 도착을 해서 청사 입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함께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한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기찬 변호사가 먼저죠. 일단 먼저 현안이 한국과 관련된 현안이 많다. 이분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치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현안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예컨대 뭐 동아시아의 이 공급 루트 이 정리하는 예. 부분도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일단 북핵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면이 하나 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제 그래서 반도체 공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공장을 가게 되면 그 화면이 전부 미국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그런 이제 국민께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국과 현안이 많고 이 현안 관리 차원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일본보다 먼저 온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뭐 얘기를 하면은 전화 통화를 누가 먼저 하는지, 전화 통화하면 누가 길게 했는지, 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약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쿼드 일본 회담 가는 차거든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먼저 온 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낫다고 보지만 그게 뭐 정치적으로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그럼요. 지지율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쪽 인사들한테 많이 간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지아라든지 이제 캐스팅 보드 있는 데들이 우리나라들이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전기차 공장들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그 캐스팅 보드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방문도 딱 보면은 뭐 DMZ라든지 군사기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삼성 반도체에 가고 이러는 게 경제적인 실리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번 이게 보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뭔가 원하는 거 상호 방위지역 지켜주세요. 전략무기 배치해주세요. 뭔가 핵우산 씌워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우리도 미국한테 뭔가 줄 게 있다. 본인이 일단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도 커진 거다.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IPEF라고 해서 이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여기가 이게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가입을 한 이후에 가입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일본 가가지고 이제 뭐 정상회담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출범시키겠다는 거라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화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거니까 이걸 완성체로 만들기에도 우리가 먼저 방문하는 것이 맞다. 막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제는 경제, 안보, 기술 동맹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던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 시급한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어떤 뭐 변화, 새로운 선언 이런 건 없겠죠. 기존 그냥 입장을 고수하겠죠. 그거에다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좀 그 약화됐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과연 이제 핵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된 그 핵 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의미는 이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북핵 위협이 저렇게 당면 과제로 된 마당에 대북 문제 비핵화라는 것도 한 축이지만 사실 확장 억제 우리 보호하는 측면도 이 회담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사실은 그 이 모임이 자체가 뭐 우리나라는 뭐 RCEP에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사실 문제는 없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중요한데 경제적인 측면하고 이제 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동맹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윤석열 정부도 쿼드에 바로 가입하겠다고 한 적은 아직은 아니죠. 없죠. 지금도 이제 화상 정도 참가하면 그냥 옵저버 정도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지금 추가 배치보다는 오히려 지금 임시 배치한 거를 오히려 이제 정상 배치로 할 거냐. 사드 기지 정상화. 기지 정상화.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더 나가면 이제 추가 배치인데 이제 그때는 아마 중국이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시 배치했을 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아니면 이런 공급 문제와 안보 그다음에 군사로까지 나가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 그 사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건너야 되는 문제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차피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동맹이 미국과의 동맹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걸 먼저 안정화시킨 이후에 그다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확장부터 하다 보니까 안정된 게 흔들렸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 확장도 되지도 않았어요.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여러 보복 무역 보복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정화시킨 이후에 중국하고는 다자 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이걸 좀 자유무역 확대하는 방법을 가는 것이 또는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중국은 또 우리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렇죠.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요즘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도 꼭 뭐라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렇죠. 왕따 시키는 거 아니냐. 뭐 또 뭐 편가르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저 전력 폭격기도 띄우고 막 이러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 위치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일이 딱 결합을 해야 이 중국에 맞서주길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뭐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뭐 군사 협력체 지난번에 지소미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기는 원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럼 일본과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부분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숙제고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 메시지도 예.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와서 해줬으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라. 그렇죠. 그런 게 딱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게 동아시아면 국간돼서 보다 보니까 야 중국과 미국과 이 중국의 경제 관계, 이 교역과 미국과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좁은 문제로 보이는데 예. 지금 저쪽 유럽만 보더라도 핀란드 이런 데는 다 다시 나토에 가입한다. 나토 가입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편이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편을 쓰느냐를 일단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편에 대해서 외교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 이 편 저 편 아닌 걸로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국력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스탠스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재빨리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러시아, 중국 이쪽과 미국 또 서방 점점 갈등이 심해질수록 편가르기는 심해진다. 우리도 분명히 편을 정하자. 윤 변호사 이제 그런 주장이신 그건 뭐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처한 현실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쉽게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또 고민이다. 이게 현 변호사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정말 정부로서도 매우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하나 요거 짚어볼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고 알려졌다가 전혀 아닌 게 돼버린 과정. 아까 윤호중 위원장도 본인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떠도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니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모를 정도면 저 같은 사람이 알 수는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언론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이든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건데 아마 그거는 누가 되더라도 만났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적인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네, 예.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만들었던 건 트럼프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정상회담도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과의 정보도 얻고 이럴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뭐 위기를 고조시키니까. 그렇죠. 미사일 쏜다, 뭐 핵실험도 뭐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만나지 않고 뭐 전화 통화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또 현직 대통령 처음 방문 오는데 또 전 대통령 만난다고 간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않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실무진선에서는 얘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의 그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북핵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 이전에 뭔가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실무진 차원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되거나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고려하는 사이에 누군가 얘기를 한 거죠. 예. 밖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은 뭐 일이죠. 뭐 상관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 방법과 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먼저 가게 되면 그러면 북한이 또 오판할 수 있는 사회가 알겠습니다. 자, 1시 37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집회 영향으로 통제되는 곳 있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로 시청 방향으로